태환 씨 다시 붙잡으러 왔어요? 아니면 돈이 필요해요? 손 놓으세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유진의 손바닥이 미숙의 뺨을 세차게 갈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혜성병원 창립 40주년 후원회장. 수백 명의 병원 관계자와 기자들 앞에서 미숙은 뺨을 맞은 채 입술 끝에 피를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여길 와? 아직도 네가 혜성가 며느린 줄 알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한때 이 병원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한 사건 후로 이혼을 당한 채 쫓겨났죠. 그런데 유진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손, 한 번만 더 올리면 끝입니다.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혜성의료재단 이사장, 그리고 미숙을 버렸던 전 남편 강태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물든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혜성병원 창립 40주년 후원회가 열리는 밤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이른 저녁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유리잔 위에서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들과 제약회사 대표들, 지역 유지들이 서로의 명함을 주고받으며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최근 개원한 요양타운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내년 봄에 열릴 해외 실버타운 프로젝트를 화제로 삼았습니다. 화려한 말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는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정미숙이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은 오래 입어 팔꿈치 부분이 반들거렸고 구두 굽은 한쪽이 조금 닳아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오랜 세월 배어든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죠. 야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몸에 익은 냄새였습니다. 미숙은 이 화려한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돌아서야 하나.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의 사고와 관련된 사람이 이 자리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한때 이 혜성병원의 며느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버려진 며느리였죠. 3년 전 그날을 미숙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들 강민재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던 순간부터 미숙의 삶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단순 사고라고 설명했고 시어머니 박순애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미숙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애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우리 집안을 망쳤어. 그 말은 비수처럼 미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이었던 강태환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이사회와 어머니 사이에서 몸을 숨기듯 침묵했고 결국 미숙은 몇 달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조차 제대로 울지 못한 채 미숙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여자가 되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숙에게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3년 전 그날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 미숙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혼 후 미숙이 걸어온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재의 방문을 열어보는 습관이 남아 있었고 텅 빈 방을 마주할 때마다 무릎이 꺾이곤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최소한의 돈만 건넸고 그마저도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처리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돈을 받으며 마치 입막음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때는 반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력이 있었기에 미숙은 다시 병원 관련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혜성병원 계열에서는 어디에서도 미숙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숙이 택한 것은 야간 간병인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하찮게 여겼지만 미숙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밤새 환자 곁을 지키며 몸을 혹사시키다 보면 아들을 떠올릴 틈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니까요. 손끝에 소독약 냄새가 배는 것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것도 견딜만 했습니다. 정작 견디기 힘든 것은 밤이 깊고 병실이 고요해질 때 문득 밀려오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아이 혼자 떨어졌다는 설명을 미숙은 단 한 번도 온전히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높은 곳을 유독 무서워했고 옥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그날 옥상 문을 열고 올라갔을까? 그 질문은 3년 내내 미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시간이 오히려 상처를 덧내는 도구였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민재가 좋아하던 음식이 마트 진열대에 놓일 때마다 학교 앞을 지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숙의 가슴은 다소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미숙은 무너진 자리에서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독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도끼가 서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끼가 아니었다면 진작 스스로를 놓아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연회장 안쪽에서는 현악사중주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부딪혔고 종업원들은 은쟁반에 담긴 카나페를 나르며 오갔습니다. 미숙은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안 어딘가에 3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미숙을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후원회에 가보세요. 민재 도련님 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미숙의 가슴을 다시 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낡은 재킷을 꺼내 입고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초대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로비 직원에게 나지막이 이름을 대고 예전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겨우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죠. 연회장 문이 열리는 순간 미숙은 자신을 향하는 몇몇 시선을 느꼈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인사를 나누던 병원 관계자들, 시어머니 박순애의 오랜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숙을 보고는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반갑지 않은 유령이라도 마주친 표정들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반응에 이미 익숙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병원 근처에서 야간 간병 일을 하며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에게서 수도 없이 받아온 눈길이었으니까요.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누구의 시선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요. 연회장 중앙 커다란 원형 테이블 근처에서 낮게 웃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몇 달 전 병원 게시판에 걸린 기사에서 본 얼굴이었죠. 강태환의 약혼녀 오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의료법인 컨설팅 회사 대표라는 직함으로 병원 안팎의 인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저 여자와 얽히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누군가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연회장 가장자리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사이로 귀를 기울이며 혹시라도 3년 전 그날에 관한 단서가 흘러나오지는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미숙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의 이름을 걸고 오늘만큼은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미숙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히 미숙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히 미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숙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자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숙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방금까지 흐르던 현악 사중주 소리마저 문득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숙의 이름을 부른 것은 다름 아닌 오유진이었습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을 살랑이며 유진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천천히 미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그 웃음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정미숙 씨 아니에요? 여긴 간병인 출입구가 아닌데. 유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연회장 안에서는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미숙에게 꽂혔습니다. 몇몇은 손에 든 잔을 내려놓으며 이쪽을 흘끔거렸고 몇몇은 아예 대놓고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듯 지켜보았습니다. 미숙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시선쯤은 이미 익숙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미숙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의 조각이지 사람들의 동정이나 관심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유진은 그런 미숙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유진은 더 크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예전엔 이 집 며느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야간 간병인이라면서요. 인생 참 모르는 거네요.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고 난 아이 엄마래. 손자 죽고 쫓겨난 며느리였다며? 그래도 여길 오는 건 좀 뻔뻔하지 않나? 수군거림은 작았지만 미숙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미숙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늘은 울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미숙은 다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섰습니다. 한때 이곳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미숙과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명절 인사에서, 혹은 병원 행사에서 스치듯 인사를 나눈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시절의 인연은 지금 이 순간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숙을 향해 더 노골적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마치 몰락한 사람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은밀한 즐거움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미숙은 그 눈빛들 속에서 아주 오래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처음 인사를 다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미숙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눈매가 살짝 가늘어지더니 이내 미숙의 손목을 획 낚아챘습니다. 혹시 태환 씨 다시 붙잡으러 왔어요? 아니면 돈이 필요해요? 손목을 붙잡힌 채 미숙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 놓으세요. 유진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습니다. 왜요? 또 피해자인 척하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진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미숙의 뺨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악 연주도 사람들의 대화도 일제히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놀라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화려한 연회장 안에서 정미숙이라는 이름은 이미 편들어줄 가치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미숙의 입술 끝에 옅은 핏기가 맺혔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미숙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눈으로 유진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잃을 것이 없어진 사람의 눈빛이었죠. 아이를 잃은 사람에게 뺨 한 대의 아픔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다면 지난 3년을 버텨내지도 못했을 것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몇몇은 얕은 탄식을 흘렸지만 그마저도 유진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삼켰습니다. 이 연회장 안에서 오유진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곧 해성의료재단과의 관계를 잃는 일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 계산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침묵 속에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진실보다 이해관계가 먼저 움직이는 세계라는 것을요. 유진은 그 눈빛이 오히려 거슬리는 듯 미간을 좁히며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손 한 번만 더 올리면 끝입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길이 열리듯 자연스럽게 갈라졌고 그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해성의료재단 이사장 강태환이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낯설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움도 원망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태환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소 이사회에서 보여주던 그 단단한 태도 그대로 연회장을 가로질러 곧장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세를 고쳐 세우며 그에게 예의를 갖췄지만 태환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뺨을 붉힌 채 서 있는 미숙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할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환이 이 시간에 이곳에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태환은
이 후원의 2부 순서에 맞춰 나중에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태환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고 하필이면 유진이 미숙의 뺨을 올리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후원회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숨죽인 긴장감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해성의료재단의 후계자가 3년 전 쫓겨난 전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미숙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태환의 얼굴은 기억 속의 모습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태환 역시 나름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왔다는 것을 미숙은 그 얼굴에서 어렴풋이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난 3년의 고통을 상쇄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숙의 가슴 속에는 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옛 상처까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태환은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연회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진의 손목을 붙잡고 있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태환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해성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무게가 실린 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고 그 가운데를 지나 태환은 미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태환과 미숙의 결혼 생활을 지켜본 이들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만 해도 해성병원 안팎에서는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태환은 재단을 물려받을 후계자였고 미숙은 병원 원무과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꽤 오랫동안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그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 사람들은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두 사람이 마주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태환 씨, 이 여자가 먼저. 조용히 해. 태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연회장 전체를 짓누르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태환의 냉랭한 표정에 유진조차 순간 말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태환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미숙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뺨을 감싼 채 조용히 태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태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얼굴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지난 세월의 피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환이 애써 외면해 온 시간이 미숙의 얼굴 위에 오롯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태환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그리움까지 뒤엉킨 감정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이후 태환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사회의 압박 앞에서 스스로 비겁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미숙 앞에서 그것을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왜 왔어?
태환이 낮게 물었습니다.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그저 당혹스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재 때문에요. 그 이름이 나오자 태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연회장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그 이름을 듣고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3년 전 이 집안을 뒤흔들었던 사고를 기억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끝난 일이야. 태환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감춘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미숙은 태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한테는 끝났겠죠. 나한테는 매일 아침 다시 시작되는 지옥이에요. 그 말에 태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그 순간에도 미숙의 눈빛만은 계속 태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죽은 아이 이야기를 여기서 왜 꺼내요? 후원에 망칠 일 있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 몇몇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유진의 말을 대놓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유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미숙은 유진의 말을 애써 무시한 채 천천히 자신의 가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미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는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을 꺼내든 미숙은 그것을 조용히 태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태환은 의아한 표정으로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혼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옥상 CCTV를 찾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환의 손끝이 눈에 띄게 굳어버렸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고 쪽지를 쥔 손가락에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환은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잘못 읽은 글자이기를 바라는 사람처럼요. 이게 무슨 소리야? 태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미숙은 대답 대신 태환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눌러 담아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결코 혼자 옥상 문을 열고 올라갈 아이가 아니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눈치채고 저마다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했던 후원회의 밤은 어느새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대신 옅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애써 태어난 척 슬며시 태환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환은 그 손길을 조용히 피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연회장 안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약혼녀로서 자연스럽게 태환의 곁을 지키던 유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자리가 낯설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환은 쪽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상 CCTV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3년 전 사고 당시 병원 측은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후된 장비 탓에 그날따라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환은 그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슬픔에 짓눌려 그 이상을 파고들 여력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숙이 건넨 쪽지는 그 설명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쪽지 누가 준 거야? 태환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보셔야 할 거예요. 태환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가능성과 외면할 수 없는 의심 사이에서 태환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태환의 마음만은 깊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태환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CTV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유진의 얼굴에는 미세한 균열이 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은 저도 모르게 드레스 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지만 유진 스스로는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낮은 술렁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사고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동안 병원 안팎에서는 그 사고를 둘러싼 소문이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누구도 감히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오래된 소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태환의 흔들리는 눈빛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미숙은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태환도 지난 3년 동안 이 사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바로 다시 단단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설령 태환이 진실을 마주한다 해도 그것이 지난 3년의 고통을 되돌려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미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후원회의 밤이 그렇게 술렁이며 저물어갈 무렵 시간은 잠시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의 정체는 미숙이 먼저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숙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직접 만나기 위해 병원에서 멀지 않은 낡은 주차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숙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한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은 한때 혜성병원의 보안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낡은 조끼를 입고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병원 내에서 나름의 신임을 받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 초라해진 처지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미숙이 다가가자 기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에는 지난 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병원 보안을 책임지던 사람다운 단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어딘지 지쳐 보이는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이지만 둘 다 지난 3년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민재 도련님은 혼자 옥상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미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3년 동안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의심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미숙은 애써 몸을 지탱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기철은 낮은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사고 당일
옥상으로 이어지는 복도 CCTV에 찍힌 장면을 자신이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재는 울먹이며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고 그 뒤를 쫓아가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오유진이었습니다. 당시 유진은 병원 확장 사업의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혜성병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환을 위로하고 재단을 돕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재단 내부 정보를 조금씩 빼내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유진과 시어머니 박순애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유진이 병원에 처음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사고가 있기 반년쯤 전이었습니다. 컨설팅 명목으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실무진과의 미팅에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비추면서 유진은 조금씩 혜성병원 내부 깊숙한 곳까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행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컨설턴트라는 평가가 오히려 더 많았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유진은 재단의 약점과 이해관계를 조용히 파악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미숙만 내보내면 태환은 무너져요. 그 틈에 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민재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내용을 전하기도 전에 민재는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철의 기억에 따르면 민재는 평소 명랑하고 씩씩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독 겁이 많아서 높은 곳이나 어두운 곳은 절대 혼자 가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민재는 인사성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통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날 왜 옥상 문을 열고 올라갔는지 기철은 오랫동안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CCTV 속에서 본 그 겁에 질린 표정만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기철은 그날 이후 벌어진 일들을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원본 CCTV 영상은 사고 직후 삭제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철은 짧은 분량의 백업 영상을 개인적으로 저장 장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순애는 기철을 병원에서 조용히 내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 이동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천이자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기철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병원 측은 정당한 인사조치였다고 주장했고 그 이상을 다툴 여력이 기철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철은 조용히 병원을 떠나 지금의 주차관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는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그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3년 내내 기철의 어깨를 짓눌러온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기철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병원 근처를 오가며 정미숙이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기철의 손에서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무게는 3년이라는 세월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고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안에 남은 영상이 완전한 진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니었다는 건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기철의 목소리에는 지난 3년 동안 쌓인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작 이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는 후회가 뒤늦게라도 진실을 전하려는 결심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미숙은 그런 기철의 마음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앞으로 이 작은 저장 장치가 만들어낼 변화였으니까요. 기철의 말에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증거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이 외면했던 의심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작은 불씨였으니까요. 미숙은 그 저장 장치를 손에 꼭 쥔 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민재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주차장을 나서는 미숙의 발걸음은 며칠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붙잡고 있던 의심이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미숙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저장 장치 안의 영상이 얼마나 온전한지도 알 수 없었고 그것을 세상에 내보인다 해도 해성의료재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3년 전 그날의 진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오랜만에 민재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내가 하려던 말을 대신 전해줄게.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그 옆에 놓인 낡은 저장 장치만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미숙은 오랜만에 눈물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저장 장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밤새 사라지거나 손상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재생되는 짧은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며 미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에 드러낼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오늘 밤 열릴 후원회 자리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후원회가 끝난 다음 날 태화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제 서류를 앞에 두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임원회의 중에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미숙이 건넨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옥상 CCTV를 찾으라는 그 짧은 문장이 하루 종일 태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전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구급차가 드나들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로비를 오갔습니다. 태환은 그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지켜온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병원의 명예를 지키는 일과 진실을 마주하는 일 사이에서 태환은 오랫동안 전자를 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 이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환은 결국 미숙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것도 자신의 어머니가 사건을 덮었다는 것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감내해온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의 이면에 이런 진실이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기철에게 건네받은 저장 장치를 태환 앞에 내밀었습니다. 태환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짧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태환의 표정을 살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그 표정을 통해 무언가를 기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이 스스로 말하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태환의 손끝은 노트북 화면을 켜는 그 짧은 순간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재가 옥상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겁에 질린 얼굴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쫓아내지 마세요. 나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 뒤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애는 착한 애가 아니야. 영상은 흔들렸고 민재가 옥상문 쪽으로 도망가는 장면에서 끊겼습니다.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사고가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태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태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귓가에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환은 그 짧은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 고통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회피해온 진실을 이제라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숙은 그런 태환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태환 스스로 그 무게를 온전히 느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태환은 곧장 어머니 박순애를 찾아갔습니다. 넓은 저택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순애는 여느 때처럼 우아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환의 굳은 표정을 보고도 순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애는 혜성병원 명예이사라는 직함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안팎에서 그 위상은 절대적이었고 누구도 순애의 뜻을 함부로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태환 역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뜻을 거스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태환이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냉랭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낯선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CCTV 왜 없앴습니까? 태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럼 이 영상은 뭡니까? 태환이 노트북을 순애 앞에 내밀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민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애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아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그 애가 죽은 건 사고였어. 이미 끝난 일이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요? 민재가 죽었습니다. 미숙이는 3년 동안 살지도 죽지도 못했습니다. 태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참았던 속내를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병원이 무너질 뻔했어. 의료재단 승계 전에 그런 스캔들이 터졌으면 내 인생도 끝장이었어. 순애의 목소리는 이제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흐느낌 속에서도 손자를 향한 애도보다는 잃을 뻔한 것들에 대한 미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태환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껏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게 어머니를 믿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애에게 가족이란 지켜야 할 존재이기 이전에 관리해야 할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그 외침에 태화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믿어온 것이 실은 가족이 아니라 재단의 이름과 체면뿐이었다는 사실을 태화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는 손자를 잃은 슬픔보다 재단의 명예를 지키려는 계산이 더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순애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나서는 태환의 등 뒤로 순애의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태환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택을 나선 태환은 한참 동안 차에 오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태환은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켜야 했던 것은 병원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고 아내였다는 사실을 태환은 너무 늦게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든 태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미숙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후원의 2부 행사에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태환은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결정이 재단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태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반발, 병원의 이미지 실추, 그리고 어머니와의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감수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더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3년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신이 태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문자를 받고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어도 되는 것인지 다시 실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작은 희망 하나가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해성병원 후원의 2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루 전날의 소동으로 뒤숭숭했던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병원 측은 2부 행사에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새로 설치되었고 기자들도 여럿 초청되었습니다. 병원 확장 사업과 해외 실버타운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발표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의 하이라이트는 오유진과 강태환의 약혼을 공식화하는 순서였습니다. 행사 준비는 며칠 전부터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홍보팀은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준비했고 초청장은 지역 유지들과 의료계 인사들에게 두루 발송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새로 짓게 될 실버타운 조감도가 대형 배너로 걸려 있었고 곳곳에는 축하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편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어제의 소란을 애써 지운 듯 오늘은 한층 더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 앞에 섰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유진은 오늘 발표가 무사히 끝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태환이 어제 순애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잠시 초조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유진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컨설팅 회사를 키우기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해성의료재단에 발을 들이기 위해 감수했던 온갖 위험들이 유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승객권과 사업권 모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유진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어제의 소동을 떠올리며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흥미로운 뒷이야기 정도로 여길 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강태환 이사장님과 함께 해성의료재단의 미래를. 그때 태환이 무대 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예정에 없던 등장이었습니다. 사회자도 행사 관계자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바꾸겠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태환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속삭였지만 태환은 그 말을 듣지 않은 듯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태환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3년 전 제 아들 강민재는 단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재빨리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재의 울음소리, 유진의 목소리, 옥상으로 이어지는 복도, 그리고 3년 동안 삭제된 줄로만 알았던 진실의 조각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몇몇은 화면 속 민재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린아이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짧은 순간 화려했던 연회장은 마치 다른 공간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아무도 술잔을 들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만든 거예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한기철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보관한 영상입니다. 당시 해성병원 보안팀장이었습니다. 기철의 담담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3년 전 그날의 CCTV 기록을 자신이 직접 확인했고 사고 직후 원본이 삭제되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죄책감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3년이 결코 떳떳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탄식했습니다. 뒤이어 의료 전문 기자 서인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이미 영상 감정 의뢰를 마쳤습니다. 조작 흔적 없습니다. 인경의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고 몇몇 이사진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경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떠돌던 소문을 취재하던 중 우연히 최도식과 연결되었고 최도식을 통해 미숙과도 접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경은 언론인으로서의 신중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병원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 별도의 영상 감정을 의뢰해 자료의 신빙성을 미리 확보해 두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행사장 맨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무대 위로 쏠려 있는 사이
미숙은 그 소란을 담담히 지켜보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눈물은 이미 다 흘렸기에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미숙 스스로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민재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숙은 이 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더 이상 아무도 모르게 묻히지는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지난 3년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미숙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경찰이 행사장으로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전에 서인경과 최도식이 준비해둔 신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유진에게 다가가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유진은 몇 마디 항변을 시도했지만 이미 쏟아진 증거들 앞에서 그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유진을 데리고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남아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진 곁에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이들조차 이제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화려하던 무대는 순식간에 스산한 분위기로 뒤덮였고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던 사업 계획도 약혼 소식도 더 이상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성의료재단이라는 이름은 오늘 이후로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환은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에서 벗어난 듯 한결 가벼운 얼굴로 무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태환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행사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웅성거리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던 사슬 하나가 이제야 비로소 끊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태환의 시선은 곧 행사장 맨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미숙을 향했습니다. 경찰에게 이끌려가던 유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 여자만 없었으면 다 잘 됐어요. 태환 씨도 병원도 나도. 그 외침이 행사장 전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아하게 무대에 서 있던 유진은 이제 그 어떤 꾸밈도 남지 않은 얼굴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 속에서 웃음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난 지금 그 웃음 뒤에 감춰져 있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인 사람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쏟아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유진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한때 유진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진도 지역 유지들도 유진의 말 한마디에 웃음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 많던 사람들 중 누구도 유진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인맥은 알고 보니 이해관계로만 얽힌 모래성이었던 셈입니다. 유진은 그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처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미숙은 유진 앞에 마주 섰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미숙은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 앞에 당당히 마주 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상상해 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밤마다 홀로 되뇌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미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계산 대신 단 하나의 진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을 지키며 밤을 새우던 수많은 날들 속에서 미숙은 종종 오늘과 같은 순간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미숙은 분노에 찬 말들을 쏟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찾아오자 미숙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 섞인 저주가 아니라 담담한 진실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유진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내 아들은 당신 출세길에 놓인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눌러 담아두었던 말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미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혜성과 며느리였던 게 문제였어. 그 말에도 미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죽음으로 밀어 넣었나요? 그 한마디에 행사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유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논리와 변명이 그 짧은 질문 앞에서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유진을 데리고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진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박순애 역시 증거 은폐와 사건 조작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순애는 명예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한때 혜성병원 안팎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지녔던 순애의 이름은 이제 씁쓸한 뒷이야기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동안 순애의 뜻에 따라 움직이던 임원들조차 이번 일만큼은 등을 돌렸습니다.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이제 오히려 병원을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회의실 문 앞에서 한때 자신이 호령하던 그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낯설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순애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텅 빈 연회장에는 미숙과 태환만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자리는 어느새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흩어진 의자들과 미처 치우지 못한 화환들이 오늘 있었던 소란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연회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종업원들도 하나둘 뒷정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고 남은 것은 두 사람과 그 사이를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미숙은 창가 근처에 서서 텅 빈 연회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환은 천천히 미숙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내 편에 섰어야 했어. 민재가 떠났을 때 내 옆에 있었어야 했어. 태환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비겁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태환은 그 말을 3년 내내 삼키기만 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태환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태환의 모습에서
미숙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과의 말을 마침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미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진실을 밝혀준 건 고마워요. 하지만 그게 3년 전의 나를 살려주진 못해요.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알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3년에 대한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 시간 앞에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 말에 태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놓쳐버린 시간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불빛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도록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병원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 건물 어딘가에서 아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픔이 조금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진실을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미숙에게 아주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미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태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재단이든 뭐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이라도 다시 곁에 있고 싶어. 미숙은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텅 빈 연회장의 정막 속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확답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기 전 미숙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태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숙은 처음으로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순간 아들이 남기고 간 진실만큼은 세상에 온전히 전해졌다는 사실이 미숙의 마음을 조금씩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해성병원 옥상은 작은 추모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낮은 울타리와 작은 벤치,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던 노란 꽃들이 심어졌습니다. 한때 비극이 벌어졌던 그 자리는 이제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조용한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이사회 재정비를 거치는 동안 해성병원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진은 사기와 증거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순애는 명예이사직을 내려놓은 채 조용히 자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둘러싼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무렵 태화는 옥상 공간을 어떻게 바꿀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를 추모와 위로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이 사건의 전말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성의료재단의 이미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태환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려 한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났습니다. 잘못을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바로잡으려 한 결정이 재단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정원 입구에는 작은 문패가 걸렸습니다. 민재의 봄 정원. 그 문패를 처음 세우던 날 태환은
오랫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작은 문패가 지난 3년의 시간을 어느 정도는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처음에는 옥상 전체를 폐쇄하고 새로운 시설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지만 태환은 끝내 그 뜻을 꺾었습니다. 아픔을 지우는 대신 그 자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이 완성되던 날 병원 직원들 몇몇이 조용히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3년 전 민재를 직접 알고 지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란 꽃 앞에 서서 짧게 묵념을 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려한 추모식도 거창한 행사도 없었지만 그 소박한 정원은 병원을 오가는 이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지친 보호자들이 가끔 그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곤 했습니다. 미숙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근처에서 작은 보호자 쉼터를 열었습니다. 오랜 간병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 병원 복도에서 울 곳조차 없던 보호자들이 잠시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상가 한 켠을 빌려 시작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미숙은 그곳에 정성을 다해 온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쉼터를 열기까지 미숙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다시 병원에서 일해달라는 제안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미숙은 그 제안들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예전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숙은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위로가 아니라 그저 잠시 앉아 숨을 돌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숙은 그런 공간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쉼터 안에는 낡았지만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친 얼굴로 서성이던 보호자들이 이곳에서만큼은 잠시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들에게 굳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곁을 지키며 필요할 때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쉼터를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병간호로 지친 중년의 자녀도 있었고 배우자의 수술을 앞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도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굳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내곤 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겪은 아픔이 조금이나마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쉼터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곳을 소개해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숙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찰 때면 비슷한 처지를 겪었던 몇몇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공간은 조금씩 더 많은 이들의 손길로 채워져 갔습니다. 태환은 매주 그곳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태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서로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환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마음의 문을 다시 열 때까지 그저 곁에서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태환이 쉼터를 찾을 때마다 두 사람은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태환은 그저 쉼터 한쪽에 앉아 미숙이 오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낡은 소파를 고쳐주거나
무거운 짐을 대신 옮겨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미숙 역시 그런 태환을 굳이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환이 쉼터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미숙은 잠시 태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태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든 말해. 미숙은 민재의 사진이 놓인 작은 선반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병원이 사람보다 이름을 먼저 지키지 않게 해주세요. 태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할게. 그 말에는 지난 3년의 후회와 앞으로의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태환은 그날 이후 재단의 여러 규정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은폐부터 하려던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조사와 보고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규정 아래에서 병원 내 모든 사고는 반드시 외부감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신고 창구도 새로 마련되었고 익명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못마땅해 하는 이사진도 있었지만 태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야말로 자신이 미숙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병원 옥상에 노란 꽃잎을 적셨고 미숙은 그 꽃들을 바라보며 오래 숨을 내쉬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미숙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지만 오늘 창밖에 내리는 이 봄비는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시선에는 비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드는 비 같았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시간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숙을 지탱해 온 것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현실이 된 지금 미숙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홀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을 버텨온 보람이 있다고 미숙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돌아온 자리에는 아주 작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미숙은 민재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만은 않을게.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려볼게. 그날 보호자 쉼터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끝났다고 생각